모든 일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결국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을 해야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을 격려하고 응원해야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었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이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내 집 마련도 투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하고 주식을 잘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유튜브를 반복해서 보고 도움이 된다는 책도 열심히 읽습니다. 줄도 긋고 요약도 해보고 핵심을 정리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갑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왜 마음 한구석에서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이 일어날까요?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서 스마트폰에 주식창을 열어놓고 계시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나 보네요. 요즘 수익률은 어떠세요? 그러자 기사님이 대답합니다. 영 신통치 않네요.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지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반도체주를 많이 샀는데 다른 주식 오른 거 보면 수익률이 낮아요. 반도체 재고도 준다고 하고 가격도 상승한다고 하는데 실적 우려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유튜브를 엄청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거든요. 배터리 주식을 사야 하나? IRA에 대한 규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했어야 했는데 최근에는 워런 버핏 책도 사서 읽고 있습니다. 주식 하세요? 대화가 흥미로워서 내친 김에 더 여쭤봤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이 다시 오른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기사님이 신나서 대답합니다. 부동산 가격이야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돈의 가격이 싸진다는 말인데 그럼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르죠. 아주 기본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이해하셔야 해요. 정부가 집값 내리는 걸 용인하겠어요. 지금도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집값 내리면 난리 나죠. 정부는 집값을 무조건 올리려고 할 겁니다. 부동산 완화 정책에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대화에 한참 화력이 붙었지만 아쉽게도 목적지에 도착해서 질문을 더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와 투자를 공부했고 부동산과 주식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로 일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식시장을 보고 기업 실적을 예측하고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과 주식이나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고 지식도 출중하십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경제와 투자는 대중화되었고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주식 투자를 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공부도 오래 했고 이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릴 때 기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본인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하십니까? 워런 버핏의 책을 읽고 부동산 책을 탐독하고 투자 관련 유튜브를 보면 충분할까요?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지식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양과 투자 성과가 일치한다면, 아니
최소한 비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밤을 새서라도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투자는 지식의 양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지식을 알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면 투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다도 방법이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합니다. 미국인들이 수능에 나오는 영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영어가 모국어이니 수능 문제야 쉽게 풀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영어 문제를 푸는 영상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참가자들은 문제를 보면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태어나서 이런 단어는 처음 본다. 라며 고개를 흔듭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도 힘들어하는 문제를 우리나라 학생들은 척척 풉니다.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웠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미국인보다 잘하지 못해도 수능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투자도 유사합니다.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집중하고 방법을 배웠듯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없이 무작정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질문을 먼저 고민하고 그에 맞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이나 투자는 공부가 아닙니다. 시험을 보고 잘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실전입니다. 질문을 통해 중요한 것을 찾고 그 다음 질문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찾고 또 다음 질문을 통해 더욱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질문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좋은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찾다 보면 나 자신, 나의 위치, 나의 상황,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메타인지가 높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투자에서도 메타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 잘 아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각각 50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공부 잘하는 그룹 A와 공부를 못하는 그룹 B를 구분하여 실험을 했습니다. 2분 동안 40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가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결과를 보면 A그룹과 B그룹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답을 말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답을 맞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그룹 A는 피실험자의 예측과 실제 맞춘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부를 못하는 그룹 B는 예측과 맞춘 결과의 차이가 컸습니다. 기억력과는 상관없이 본인을 잘 아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고 본인에 대해서 잘 몰랐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학습이 부족했다는 결과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 알고 모르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투자에서도 본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알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을 찾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질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과 중요하지 않은 질문, 그리고 긴급한 질문과 긴급하지 않은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고민하는 질문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최근 제가 받은 질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올해 5월이 전세대출 만기라 갱신을 해야 하는데 향후 금리 동향을 고려했을 때 기준 고정금리에서 갱신 시 변동 또는 고정금리 중 무엇을 택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질문을 구분한다면 4가지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1번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는데 금리를 고정으로 할 것인지 변동으로 할 것인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긴급한가요? 5월에 갱신을 해야 하니 긴급한 질문입니다. 중요하면서 긴급한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출의 형태를 살펴보면 금리가 인상되어 높은 상황에서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금리인 상황에서는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습니다. 금리가 낮다 보니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고정금리가 유리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인하되어 낮은 상황일 때 사람들은 변동금리의 비중을 늘립니다. 왜냐하면 대출 시점에 변동금리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금리만을 보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금융권의 상술입니다. 참고로 저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술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 성스러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금리인 상황에서는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을 변동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해서 고정금리의 대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어 낮은 상황에서는 변동금리 대출 이자율을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해서 향후 생길 수 있는 금리 인상 시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상술의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이 가격을 낮춥니다. 사느냐 마느냐는 가격이 얼마나 낮은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갑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황이니 은행은 고정금리 대출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를 대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고정금리로 받을 것이냐, 변동금리로 받을 것이냐는 결국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싸게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은 다음과 같이 조금 수정되어야 합니다. 질문 1-1. 올해 9월에 전세대출 만기라 갱신을 해야 하는데 향후 금리 동향을 고려했을 때 기준고정금리 5.75%에서 갱신 시 변동 또는 고정금리 중 무엇을 택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은행에 가보니 현재 고정금리 대출은 5%이고 변동금리 대출은 5.5%라고 합니다. 수정안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질문에 대한 답은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능하더라도 당분간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전세대출로 2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의 차이가 0.3%에 불과하다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연간 60만 원을 아끼는 것보다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때 전세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2.3%대였던 적도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훨씬 높다면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변동금리가 높더라도 고정금리와 비교할 때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에서는 수준이 아니라 차이가 중요합니다. 차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다른 분야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질문 2. 저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만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아이 학교 문제로 만기일 이전에 이사가 가능한지 집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불가하며 나갈 거면 다른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4가지 상황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선 시기로 봤을 때 만기가 1년 정도 남았으니 긴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2번에 해당되겠네요.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계약 만기일 전에 이사가 가능한지가 질문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주어집니다. 이사는 갈 수 있으나 만기일 전에 임대인한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이사는 갈 수 있지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양해가 없다면 만기일 전에 이사는 불가능합니다. 이사를 가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만기일을 많이 남겨놓고 이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의 반환 여부와는 별개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지급 의무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만기 전에 나갈 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세입자가 만기 전에 나가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2009년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서 법령 해석을 했습니다. 회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 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 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집주인, 즉 임대인이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일은 법과 싸움이 아니라 협상과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집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이 학교 때문에 만기 이전에 나가야 합니다. 배려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신 저희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3. 분양이 안 된 오피스텔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분양가보다 20% 낮은 금액인데 계약해도 될까요? 투자가 아니라 직접 거주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하니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은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분양이 안 되었다면 향후 할인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오피스텔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당 질문은 긴급하나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장 당면한 문제만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것보다 긴급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사라고 매일 전화가 옵니다. 지금 사면 할인도 해준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해지면서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긴급하다고 반드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긴급성과 중요성을 구별해야 좋은 질문을 던지고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올해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해질 듯합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커지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어떤 분일까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중요하고도 긴급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을 마련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대부분 산업과 관련된 문제는 기간이 모호합니다. 지연과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터진다, 상반기에 터진다 따위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실현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올해 문제는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하반기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긴급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부동산 PF 부실은 중요한 문제일까요? 내 집을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멀리 있고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을 하자면 한국 부동산 PF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맞습니다. 130조 원이 넘는 부동산 PF 중에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대출이 30%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PF 문제와 아파트 가격 변동은 인과관계가 크지 않습니다. 건설회사와 시행사가 어려워진다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수요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시장과 부동산 거래 시장은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예를 통해 질문을 구분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질문도 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구분한 뒤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긴급하면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답을 찾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긴급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으니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답을 찾고 답에 따라서 행동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조만간 있을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질문입니다. 답을 찾게 될 겁니다.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질문도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데 청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래되는 아파트를 살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의 답도 찾아야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도 꼭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청약을 할지 거래 아파트를 매입할지에 대한 답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이유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너도 나도 달려들어 아파트 청약에 참여합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일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급등한 이유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청약 경쟁률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심지어 미분양 아파트도 발생합니다. 2022년에 경기 지역의 일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하락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아파트는 주변보다 분양가가 싸므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청약 가점이 높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잘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나에 대해서 알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려면 좋은 질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질문을 4가지로 구분하세요. 우선 중요하나 긴급하지 않은 질문부터 찾아보세요. 내 집 마련이나 투자뿐 아니라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문제를 외면하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것이 가족과 관계된 일일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영화를 보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미뤄둡니다. 보채는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나중에 해줄게 하며 기약 없는 언젠가를 약속하진 않았나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중요하지 않으나 긴급한 문제, 그리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는 과감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삭제하세요. 질문을 정리하고 구분하세요. 정말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찾고 답을 고민하세요.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은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